안녕하세요. 네, 저는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수술 상담과 고객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오다운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미진 원장님과 함께 센트럴 서울안과 직원분들이 평소 녹내장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로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질환 전문 병원인 만큼 각 팀 선생님들도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네. 또 특히 센트럴하면 굉장히 열정적인 교육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원장님들은 그 많은 질문들을 보고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병원 직원분들이 일반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 내용에서도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듣는 내용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질문이 많아서 저희가 파트별로 나눠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녹내장 위험 요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원무팀 질문인데요. 고도근시인 경우 녹내장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녹내장의 위험 요인 자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녹내장의 어떤 환자가 위험하냐, 이거는 결국은 녹내장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냐를 봐야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경이 버티기 어려운 그 수준의 높은 압력일 때 녹내장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높은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도근시 환자가 왜 더 위험하냐, 이거는 이제 결국 그 높은 안압을 버티는 힘이 얼마나 다르냐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높은 압력이라는 게 결국 그 시신경 유두, 녹내장이 생기는 그 시신경 유두나 그 시신경 주변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근시, 유전, 인종 이런 게 다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정상이라고 하는 이 압력이 이 10에서 20mm 머큐리 정도까지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이 녹내장이 없는 환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상 환자의 정상 범위인 거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형태의 녹내장인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에서는 그 정상 압력을 못 버티고 병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녹내장이 생긴, 특히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한테는 그 압력은 정상이 아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압을 더 낮춰가지고 내 원래 압력보다 낮춰서 이미 병이 생긴 조직이 좀 버틸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녹내장 위험 요인 중에서 이제 나이, 근시, 뭐 가족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근시라는 거는 눈이 이제 꽤 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점점 나이 들면서 학교에서 점점 안경 쓰는 애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안경을 쓰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은 눈이 이제 점점점 길어져서 근시가 생기다 보니까 가까이는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여서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키가 크면서 발이 커지면서 눈도 이제 그 안쪽 조직이 앞뒤로 길어지게 되는데, 그 길어지는 근시 변화가 결국은 시신경 자체가 이제 좀 취약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앞뒤로 길어지면 우리도 이제 풍선 안에 바람을 많이 채워놓으면 이제 풍선이 이게 쭉 팽창하면서 조직 벽이 얇아지고 그 풍선 벽이 얇아지고 뭐 풍선 꼭지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길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변화가 시신경을 지지하는 구조물들이 이제 취약해지게 되고요. 안압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아도 신경이 눌리면서 정상 안압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시가 그래서 좀 더 취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사실 뭐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안과 검진이 중요하다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질문은 검안팀 질문입니다. 편두통, 손발저림이 있는 경우 녹내장을 의심해 볼 만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관련 있는 증상일까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녹내장 진료를 보시는 환자분들한테 미리 설문 같은 거를 좀 작성해 달라고 보낼 때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혹시 편두통이나 이제 손발저림이 뭐 아니면 손이 좀 찬 증상이 있으시냐, 이런 부분을 이제 응답을 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녹내장이 단순히 압력이 이제 높아서 생긴다고만 볼 수는 없고, 이 위험 요인 중에 혈류 공급이 이제 좀
이상이 있을 때, 뭐 혈류 공급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떨어질 때에 관련된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혈류 이상과 관련해서 너무 혈류가 이제 원활하지 않을 때 저혈압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저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말초혈관 중에서 이제 눈도 결국 말초혈관에 속하고요. 이 손발의 끝까지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좀 차가워지고, 여름에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손끝이 차가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리고 손발도 자주 저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편두통이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보통 이제 이 뇌혈관으로 피가 원활하게 잘 계속 가주는 경우 말고 좀 안 왔다가 확 온다든지 이럴 경우 이제 갑자기 확 아프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불규칙한 혈류 공급하고 관련된 소견들이 이 손발 저림이나 편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녹내장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공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내장 진단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녹내장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상담팀 질문과 녹내장 초기에 알 수 있는 뭐 방법, 자가 진단에 대한 원무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제가 봤을 때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네.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녹내장 초기에는 이 뚜렷한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녹내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문구 중에 소리 없는 실명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증상이 없어서 병을 증상으로 캐치해서 진단을 받으러 오기는 어렵고 결국 정기적인 건강 검진, 시력도 재고 압력도 확인하고 이제 안저 검사까지 포함한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녹내장이 아예 증상이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갑자기 안압이 급성으로 오르는 형태의 녹내장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압이 갑자기 오를 때는 이제 그거 자체가 통증을 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혈,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이 질환의 경과 중에서 결국은 시신경의 이제 기능이 떨어질 때 이 대비 감도가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대비 감도라는 거는 사실 예민하게 이제 내가 대비 감도가 떨어졌는지 이렇게 캐치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시야 결손 같은 것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주변부 시야 결손부터 시작돼서 중심부까지 오게 되면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이미 말기 녹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 보여서 녹내장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진행된 녹내장이라 치료를 해도 너무 안 보인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게 아니라 정기 검진에서 좀 미리미리 알게 된 경우는 대부분 나는 증상이 없는데 이제 병이 있다고 하니까 약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증상만 가지고 내가 녹내장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겠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증상으로 녹내장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건 결국 좀 그 전문적인 그 검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안압이 올라서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안압이 올라서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압이 오른 거를 본인이 사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알아듣죠. 이분이 좀 다른 통증을 안압이 올랐다고 오인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좀 뻐근하고 좀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내가 안압이 올랐구나 하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뻐근한 통증이 실제로 압력이 올라서 오냐? 뭐 사실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뭐 좀 피로하고 이럴 때 건조해지면서 그런 통증이 조금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통의 한 증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염증 같은 거, 다른 질환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사실은 높은 압력 자체로 통증이 생기는 것보다는 적어서 그런 증상이 꼭 이제 압력하고 관련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와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안압은 증상으로는 느끼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기획실 질문인데요. 고혈압 등 가족력이 있는 경우 몇 세부터 주기적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보통 그 학회에서 권유하는 거는 40대 이후에 녹내장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40대 이후에 이제 40대 이상의 성인에서는 1년마다 안저 검사를 하도록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력, 압력 자체가 아니라 눈 안쪽에 시신경을 직접 볼 수 있게 안저 검사까지 포함한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워낙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20대에도 녹내장 환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저 검사를 받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안저 검사가 사실 어떤 검사인지 생소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안과에 가면 앉아서 이렇게 바로 직접 들여다대고 보는 검사는 겉을 보는 검사죠. 그래서 이 눈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몇 배로 확대해서 이렇게 눈 표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동공 안쪽으로 렌즈를 대고 보면 눈 안의 내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에 중요한 조직이 망막도 있고 시신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황반부도 있죠. 그런 부분을 이제 보려고 눈 안에를 렌즈를 대고 보게 되는데 실제 그렇게 이제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눈 안쪽을 촬영하는 검사로 그 제일 중요한 조직을 겉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시력이 제일 중요한 조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안저 검사예요. 그럼 어쨌든 전반적인 같은데 보통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눈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다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다음은 녹내장 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올린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녹내장 환자분들이 특히 건조 증상을 많이 느끼시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 녹내장 환자들은 대부분 건조약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제 이 녹내장 약 자체가 조금 안압을 낮추는 목적으로 쓰는 거지, 이제 눈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약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눈 자체가 녹내장 약의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건조를 유발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약은 따갑기도 하고 이제 넣을 때 저망감 자체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 표면에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 약 자체에도 이 약이 변질되지 않게 보존하는 이 보존제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병에 든 약은 대부분은 보존제가 들어있어서 약을 한번 개봉하면 한 달 정도까지는 변질되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런 이 보존제가 이제 많이 노출될수록 안구 표면 질환이 좀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안구 표면 질환 중에서 뭐 건조증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존제가 올해 이제 내가 녹내장 약을 뭐 한 3개를 한 몇 년을 썼다, 10년을 썼다 그러면 사실 이 누적된 그 보존제 노출 기간이나 양이 상당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이 항상 좋지가 않고 충혈돼 있고 아파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녹내장이 심한 환자일수록 또 압력이 워낙 높은 환자일수록 녹내장 약제가 하나만 넣는 경우가 잘 없고 보통 몇 개씩 더 쓰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워낙 오래 썼고 많이 쓰니까 좀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이 보존제 함유약을 여러 개를 쓰고 많이 쓸수록 어쨌든 눈물 자체 질이 좀 나빠지거든요. 눈물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눈에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환자들이 오면 건조증 치료를 병행해서 하면서도 아예 이제 그 방부제가 없는 보존제 없는 약제로 일회용 약제로 많이 바꾸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약제를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계속 불편해한다. 그러면 사실 약만 계속 힘들게 참으면서 넣을 게 아니라 약제를 좀 줄이는 목적으로 이 녹내장 수술이나 레이저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좀 눈에 여러 가지 약을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녹내장이 진행하지 않는 치료를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이 환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기획실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저도 고객분들께 참 많이 들었던 질문 같아요. 녹내장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어떤가요, 원장님? 일단 녹내장 수술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녹내장 수술이라는 게 안압을 낮추는 수술이에요. 이제 보통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을 없애서 완치가 되거든요. 근데 녹내장은 녹내장 질환을 완치시키는 수술이 아니고 눈에 압력이 높아서 녹내장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압력을 낮추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압을 어떤 눈에서는 낮출 수가 없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녹내장 수술했는데 이제 또 할 수 없겠죠.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뭐 다른 부위에 다른 방법으로 수술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막 수술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 녹내장 수술까지 할 수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낮추는 기를 만드는 수술이나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각막 이식 같은 거, 이제 눈에 여러 가지 뭔가 다른 조직을 갖다 붙였는데 할 수 있냐? 그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안 되는 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가 이미 실명했는데 그래도 해도 되냐? 이제 뭐 사실 실명한 눈은 보이게 할 건 아니니까 이제 실명한 눈에서는 녹내장 수술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명했어도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실명한 경우는 압력 자체로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아프니까
안구를 적출하러 가시기도 해요. 너무 안 보이는데 압력이 높아서 아프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눈 그냥 이걸 제거하면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눈에서도 압납을 낮추는 수술이 충분히 녹내장 수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적출하지 않고 내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녹내장 수술로 압납을 낮춰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눈이 없는 거죠. 갑자기 말씀 주시니까 그 궁금한 게 가끔 한쪽 눈은 실명이고 한쪽 눈은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네. 실명한 눈은 그럼 검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검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명한 눈에서 기능이 어떤지 뭐 잘 유지되는지 보는 검사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이제 그 눈 자체가 다른 불편함이 없을지나 어떤 경우는 안 보이고 조직이 이제 좀 둔해져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게 뭔가 표면이 많이 상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픈 걸 당연하게 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이 실명한 눈이어도 이 시력이 회복될지 보는 검사 말고도 눈의 여러 가지 이 특성을 파악하는 검사가 어느 경우에는 이루어지긴 합니다. 특히 이번 답변은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외래팀 질문이고요. SLT와 LPI와 같은 녹내장 레이저 시술 후 일시적으로 안압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레이저에 대해서도 간단히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SLT 레이저는 저희가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주로 하는 시술이고요. LPI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영어로 약자로 얘기하는데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고 해서 폐쇄각 녹내장 환자한테 하는 시술이에요. 둘 다 이제 서로 녹내장 환자한테 하는 레이저 시술은 맞지만 이제 대상이 다르고요. 이 SLT 레이저는 개방각이라고 해서 이제 섬유주가 실제 열려 있는 그 안압 낮추는 길이 실제 밖에서도 관찰이 되는 분한테 그 섬유주에 레이저로 자극을 해서 안압을 조금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홍채 절개술 LPI라고 하는 시술은 폐쇄각 녹내장 환자들한테 이제 원래 안압 낮추는 그 길이 폐쇄됐으니까 다른 새길 하나를 만드는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할 때 이제 안압이 직후에 좀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방각 녹내장 환자들은 섬유주에다가 레이저를 했을 때 약간 이 섬유주 기능이 낮아져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는 식으로 오르게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얼마나 흔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미리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 SLT 레이저 후에 안압이 오르는 경우는 다 똑같이 예측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섬유주에 색소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특수한 형태 거짓비늘 녹내장이라고 해서 그 경우도 색소가 많은 녹내장에 속해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직후에 안압이 오를 수가 있고요. 근데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약 하나 쓰면 떨어질 정도 한 5mm 머큐리 정도로 상승하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미리 예측이 되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이저 전후로 몇 회 되는 약이 안압 하강제예요. 그리고 안압 하강제 중에서 이제 한 2주 써야 안압이 떨어지는 약 이런 약은 사실 레이저 전후에 넣어서 안압을 낮출 수가 없고요. 넣으면 바로 잘 떨어지는 약을 주로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되면 에너지를 낮게 영역을 너무 넓지 않게 하면 또 좀 덜 생기니까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대부분 이제 하고 나서 한두 시간째 조금 오르는 경우가 있고 레이저 홍채 절개술을 하면 그 자체로도 높은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치료 후에 안압이 오른 부분은 약으로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환자도 대부분 이제 거의 한두 시간째 확인을 해서 높으면 그거에 맞춰서 약을 써가지고 경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레이저를 안 하고 싶다, 뭐 오를까봐 해도 되냐, 뭐 이렇게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네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방적으로 처치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질문은 그 방금 말씀 주신 SLT 레이저가 무한대로 시술이 가능한지 기획실에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SLT 레이저 같은 경우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서 안압을 추가로 낮추려고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제 녹내장 약을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안 쓰는 분들에서 이제 이 레이저를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레이저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안압이 좀 약 하나 쓰는 정도 낮춰지는 경우가 많고요. 한 2년째 되면서 보통 반복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러면 다음에는 또 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직원분들은 또 보면 저번에 했는데 또 하시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무한대로 되냐? 사실 꼭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이렇게 막 몇 번씩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안압이 불안하면 다른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2번, 3번 정도까지는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구에 따라서는 그게 반복 시술했을 때 효과가 처음이랑 동일하게 나온다는 경우도 있고, 했더니 처음보다는 조금 반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 정도밖에 안 나오면 사실 또 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이분이 효과가 이제는 잘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반복 시술을 안 할 테고요. 했는데도 한 1, 2년 되게 잘 유지됐다. 그러면 그분은 효과가 좋은 분이니까, 반응이 좋은 분이니까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SLT 레이저는 이 조직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이거 레이저를 하면 레이저 한 자리가 바뀐다. 그러면 또 그 자리를 못 할 텐데, 그런 레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떤 모든 상태에 따라서 효과는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네, 레이저 예정인 분들께 좋은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술팀 질문이고요. 니들링과 리비전을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이 녹내장 수술 중에서 섬유주 절제술이나 젠 스텐트 삽입술처럼 이 눈의 여가포를 만드는 수술을 한 환자에서 하는 시술이에요. 이 여가포라는 거는 제가 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시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눈 안쪽에 압력이 높아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녹내장 수술은 압력을 낮추려고 눈 안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이제 배출을 시키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거나 젠 수술이 이제 안쪽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나오게 할 때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말칵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흰자 밑으로 나오게 이렇게 여가포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흡수가 돼요. 이렇게 배출이 쭉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여가포가 시간이 지나거나 염증이 있거나 하면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한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수술한 효과가 떨어질 때 여가포를 다시 살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니들링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 이런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가지고 밑에 붙어 있는 그 조직들, 여가포가 원래 굉장히 큰 물주머니였다 그러면 염증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복 과정에서 작아졌을 때 그 유착을 니들로 착착착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꼭 수술하고 나서 컸던 여가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수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가포를 다시 살리려고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는 니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니들링을 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열어서 그 안에 부착을 실제로 다 일일이 기구로 방리하고 넓혀놓고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젠을 하나 넣었는데 이 젠 하나만으로는 원하는 안압 효과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존 여가포 옆에 이렇게 리비전을 하면서 눈에 젠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만들어 놓은 대로 유지가 잘 되지 않고 약간 물주머니가 너무 이렇게 불룩하게 내려온다든지 어느 부분이 너무 얇아져서 샌다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모양을 이제 좀 좋은 건강한 블랙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걸 이제 변형하는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니들링이 좀 더 간단하고 시간도 빠르고 좋지만 이제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리비전으로. 결국 열어서 더 확실한 처치를 하는 거죠. 네, 그 말씀만 들었을 때는 리비전이라는 수술은 조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리비전은 그 왜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니들링은 저희가 한 5분 잡고 하거든요. 이제 그 안에 방리하고 주사 놓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리비전은 환자마다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 이분은 뭐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더 길어지는 거고, 이제 봉합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일수록 이제 조금 시간도 더 걸리고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술하고 여가포 상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다음은 상담팀 질문입니다. 녹내장 수술 후 저한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저한압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질문인데요. 저도 상담할 때 항상 그 저한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압력을 낮추는 녹내장 수술을 했을 때 저희의 목적은 압력을 낮추는 거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저한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한압도 수치로 또 얘기를 하면은 보통 저희가 10에서 20ml 머큐리 정도를 정상이라고 하는데 한 7, 8 정도만 돼도 조직이 웬만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낮은 좋은 안압인데 그거보다 낮아져서 뭐 6, 5 이렇게 되면 안구 조직 자체가 이게 하나의 안구라는 게 공이잖아요. 공 모양이 잘 유지가 안 되고 꼭 바람 뻗은 풍선처럼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저한압 때문에 이 눈 안쪽 구조가 이게 변형이 되게 되고 공간이 이렇게 볼륨이 줄어드니까 앞쪽 그 방수가 빠져나가야 되는 길이 거기도 좁아지고 그러면 이제 백내장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앞쪽 각막이 붓는다든지 주름이 진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시력의 중요한 부분은 또 뒤쪽 망막 시신경 주변이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쪼그라드는 이렇게 위축이 되는 과정에서 마귀에 물이 찬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주름이 진다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압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 녹내장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 떨어지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너무 저한압이 이제 되지 않게 실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필요하면 더 이제 실을 풀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런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섬유주 절제술이 가장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합병증을 줄이려고 이제 믹스 같은 걸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술마다 저한압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낮냐는 좀 다릅니다. 네, 수술을 앞두거나 수술하신 분들께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도 상담팀 질문인데요. 녹내장 수술 후 각막 부종이 생기는 이유와 치료 방법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녹내장 수술 후 각막 합병증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 환자들마다도 기존 각막 질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좀 이 가능성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수술 전에 압력이 오랫동안 높았다. 그러면 그 압력 자체 때문에 각막의 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력을 낮췄는데도 기존 그 압력에 의한 손상 때문에 이제 각막 합병증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뭐 망막 수술, 백내장 수술, 각막 이식 수술 이런 것들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술 중에서 여가포를 만드는 수술 말고도 방수 유출 장치라고 해서 관을 눈 안에 그러니까 빨대 같은 거를 전방에 삽입을 하고 쭉 뒤쪽으로 흰자 밑으로 그게 유출돼서 바깥으로 퍼질 수 있게 이 방수 유출 장치를 삽입하는 아메드 튜브 수술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아메드를 눈에 이제 그 방수 유출 장치를 넣어놨을 때 그 튜브 끝이 어떤 경우에는 각막을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세포들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탁이 그 자리에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잘 됐냐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니나 그 섬유주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여가포가 오래 유지되는 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여가포가 오래 유지되게 하려면 상처가 너무 활발하게 치유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에 세포들이 원래는 어쨌든 상처를 만들어 놓으면 수술을 하면 상처가 생기는데 그 자리가 잘 아물어야 되잖아요. 원래 몸은. 그리고 한 2, 3주 지나면 원래 이런 웬만한 데 살 벗겨지면 다 다시 자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안 되게 해야 수술한 성적이 오래 유지가 되니까 이제 안 되게 하려고 일부 항암제 성분을 희석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세포들이 잘 자라오지 않게 이제 하거든요. 유착이 생기지 않게 미리 바르는 그런 약들이 각막 내피 독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그런데 조금 노출이 어쨌든 조금 되는 경우에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정말 여가포를 다 만들어 놓고 좋았는데 다시 붙어가지고 이제 그 자리가 잘 유착이 잘 생기지 않게 이제 외래 같은 데 와서 그냥 이렇게 주사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환자들이 유착이 안 생기는 주사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약제도 각막 이게 이 안쪽으로 세포가 죽진 않지만 그 약이 이제 위에서 두통 주사를 하면 깜빡깜빡하면서 눈 겉으로 이렇게 묻어질 경우에 또 조금 표면이 약간 벗겨지거나 이제 좀 이물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각막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환자분들 보는 그 직원분들이 옆에서 보면서 많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녹내장 TV의 녹내장과 커피를 시청해주신 기획실의 질문인데요.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은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도 방금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혹시 뭐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은지?
일단 디카페인 커피보다 이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안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봤어도 까먹었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일단 카페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커피에 이제 카페인이 있으면 그 카페인이 뭐 연구마다 다르지만 보통 100mg당 한 안압이 1ml/Hg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면은 카페인이 이제 보통 한 뭐 5잔 이상 정도 커피를 마시면 녹내장이 조금 더 잘 생기더라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는 환자에서 이 안 마시는 환자에 비해서 녹내장 발생 위험이 한 2.4배, 뭐 2~3배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200까지를 권유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커피 한두 잔 정도까지는 마셔도 녹내장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카페인 커피는 뭐 그렇게 하면 카페인 섭취량이 일단 적은 거니까 안압이 오를까봐 우려하는 부분은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요. 암만 참으실 수 있다면 디카페인 나을 수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그때 저희 녹내장 TV에서 또 얘기했던 부분이 이 카페인도 다 같은 카페인이 아니어가지고 홍차나 이런 데 있는 이제 카페인은 조금 더 안압 상승이나 녹내장 발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커피가 너무 걱정이 된다. 내가 하루에 한두 잔은 마시더라도 뭐 그 다음에 더 마시고 싶은 거는 이제 뭐 홍차나 디카페인 이런 거를 뭐 좀 변환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죠. 약간 조절해서 드시는 네네. 게 좋겠네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이고요. 기획실 질문으로 평소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근데 녹내장은 관리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맞아요. 좋은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은 달리기, 줄넘기 같은 이렇게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 자체가 녹내장의 위험 요인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영양제로 많이 드시지만 항산화 효과가 있는 뭐 식품이라고 하는 게 보통 뭐 블루베리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거를 이렇게 이 식품으로 직접 드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녹내장과 이 흡연 편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흡연 자체가 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 금연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금연. 네,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제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녹내장의 경우에 안압이 오르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복압이 오르는 운동이나 이제 뭐 그런 악기 연주를 하시면 그 자체가 이제 그 순간 압력이 올라서 녹내장이 뭐 조금 악화될까봐 우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을 다치면 이 다친 것 때문에 이제 안압 조절하는 길이 변형이 된다든지 뭐 피가 나서 안압이 오르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가급적이면 눈을 좀 다치지 않게 주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원장님 질문은 모두 끝이 났고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 병원 직원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랑 처음 영상 찍어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일단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네. 환자분들이 보기에 훨씬 전달이 잘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